지금 3시 50분이에요. 아침에 눈이 일찍 떠졌어요. 그래서 책을 한 30분 정도 읽기로 했어요. 근데 잘 모르겠네요. 또 제가 30분을 읽을 수 있을지. 책을 낭독해주는 일이 생각보다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읽고 아이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책이 나의 첫 투자 수업이라는 김정환 선생님의 책이에요. 김정환 선생님은 아주 작은 돈으로 큰 자본을 만드신 분이죠. 말하자면 부자가 되신 분이죠. 작은 돈으로. 김정환 선생님은 유튜브 슈퍼K 김정환 운영을 하시기도 하고요. 성균관대학교하고 경영전문대학원 MBA를 졸업하시고 에드캡슐 소프트 부사장, 또 이삼성 오픈타이드 차이나 부장, 이 스케치 대표이사, 밸류 투자자문 대표, 스탠퍼드 대학교 최고 경영자 과정 수료, 현 K공간 대표 및 슈퍼K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런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가장 좋아하는 명칭은 주린이, 개미들의 형을 자처하여 개형이라고 불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신대요. 그런데 이 나의 첫 투자 수업이라는 이 책은 김정환 선생님이 그 딸 이한이에게 해주고 싶은 그런 이야기를 담은 책이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경제서지만 쉽기도 하고, 또 요즘에 주식 투자에 많은 관심을 가진 여러분들, 또 우리 아이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자, 김정환 선생님과 이한이의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저자의 사인이 들어 있습니다. 투자는 디테일에 있다. 인생도 디테일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어쨌든 수많은 찬사들이 앞에 적혀 있네요. 그리고 이 책의 수익금 중 일부는 저자의 뜻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됩니다. 이제 나눔이라는 정서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도 뿌리내린 것 같아서 되게 좋아요. 자, 트러스트 북스라는 곳에서 나온 책이고요. 저는 오늘 2편, 투자편에 대해서 가져왔어요. 1편은 주로 마인드에 대해서 나와 있는 책이고요. 2편은 투자편에 대해서 나와 있는 책인데 1편은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겠지요. 네. 1편은 어쨌든 긍정적인 투자를 하라. 그리고 아직 제가 1편도 언젠가 소개를 할 텐데 저는 조금 성질이 급해요. 차분해 보이지만 아주 급한 아줌마예요. 그래서 1편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또 전반적인 경제 지식을 가지고 주식은 투기라기보다는 나의 인생의 성장과 내 자본의 성장이 같이 가는 것이다 라는 마인드로 투자를 해봐라, 그런 글이 써져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2편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책에는 되게 이제 목차를 한번 보면은요, 목차에는 투자의 기본 개념, 실전 투자로 주식에서 성공하기가 되어 있고요. 아마 1편에 1, 2, 3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편에는 4, 5, 6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1편에 4부에는 2편의 첫 번째 머리인 4부에는 실전 투자로 주식에서 성공하기, 주식 투자의 기본 개념, 이렇게 나와 있고요. 5부에서는
종목 발굴 및 공부법, 6부에서는 돈 버는 매수와 매도의 기법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책의 전문을 여러분하고 같이 읽고 싶어요. 좋은 책은 제가 읽어드리지만 제가 읽어드리는 이것을 듣고 또 구입하셔서 보유하시든 또 이북으로 다시 들어보시든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먼저 실전 투자로 주식에서 성공하기, 주식 투자의 기본 개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30. 이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에는 2,000개가 넘는 회사가 상장 등록되어 있는데 그 많은 회사 중에서 좋은 회사를 어떻게 가려내나요? 좋은 회사는 선택하기 쉬운 의사결정들을 연속적으로 제시하는 반면 나쁜 회사는 계속해서 끔찍한 선택만을 제시하며 의사결정을 극도로 어렵게 만든다. 워렌 버핏이 하신 말씀이래요. 근데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하는 분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분한테는 경제의 미래, 경제 어떤 방향으로 사람들은 재화를 구할 것인가, 그리고 그 재화를 활용하는 회사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 회사에 투자하고 많은 이익을 얻는 그런 분이죠. 자, 그래서 자, 첫머리에 그분의 말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걸 보면 전반적인 흐름이 이 글처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좋은 회사는 선택하기 쉬운 의사결정들을 연속적으로 제시하는 반면 나쁜 회사는 계속해서 끔찍한 선택만을 제시하며 의사결정을 극도로 어렵게 만든다. 워렌 버핏. 먼저 숫자를 보라. 잠깐만요. 요즘 제가 허당 아줌마 스마트폰 필살기라는 유튜브를 찍고 있잖아요. 그것은 저의 생활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유튜버와 스마트 스토어와 또 백만장자를 꿈꾼 지 1년이 좀 넘었나 봐요. 근데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말하자면은 생각만 계속 가지고 있었지 실행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제 시그널을 잡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근데 그 백만장자의 꿈을 이루는 데는 또 투자에 대한 어떤 생각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저는 엄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또 다음 세대의 우리 세계의 주인공들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투자에 대한 어떤 기본을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날 책을 읽고 또 여러분에게도 책을 읽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읽고 또 스마트 스토어를 하고 또 공부하러 가고 또 물건을 소싱하러 가고 또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여행도 가고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어요. 물론 저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충고를 듣고 싶기도 하고 또 이제 나름대로 알뜰하게 또 효율적으로 빠르게 이렇게 제가 별것 아니지만 그런 아주 작은 비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비법들을 알미 누적이 되다 보면은 어떤 게 일어나냐면요, 노련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노련하게 인생을 살 수 있으면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좀 더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책을 한번 읽고 있는 중이에요. 너무 서론이 길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먼저 숫자를 보라. 기업은 가장 먼저 숫자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나 이미지, 역사, 창업자의 인품, 구성원들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은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현재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단 오로지 숫자만으로 기업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 가능성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재무제표 상태입니다. 재무제표 상태는 일정한 시점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회계보고서입니다. 차변은 자산, 대변은 부채 및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디서 얼마나 조달하여 투자했는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리나요? 그래도 꼭 봐야 합니다. 천천히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회계보고서인데 자산하고 부채 및 자본을 한눈에 이 나이가 되면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일목요연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정리해 놓은 표예요. 그러니까 뭐 이 회사가 얼마나 튼실하고 탄탄한 회사인지 그걸 볼 수 있는 표라 그 말이죠. 재무제표는 기업의 유동성, 재무적 탄력성, 기업의 수익성과 위험도 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본적인 회계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해서 기업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가벼운 몸을 가졌는지, 그러니까 기업의 발목을 잡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돈을 얼마나 내가 쓰고 싶은 곳에 탁 투자해서 쓸 수도 있고 또 필요한 돈을 빌려올 수도 있고 필요한 돈을 마련할 수도 있는지, 재무적 탄력성, 그리고 기업의 수익성, 얼마나 돈을 벌고 있는지, 또 이 기업이 얼마나 위험한지 등을 평가하는 그런 유용한 정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그 백신을 취급하는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미래에도 전염병이나 지구 환경에서 이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런 질병들, 또 어떤 그 과학자들은 빙하가 녹으면서 수만 년 전에 그 원시인들이 가지고 있던 병원균들이 다시 다 되살아나서 인류가 끊임없는 어떤 병원균 또 전염병과 싸움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런 백신을 생산하는 회사들이 미래에도 굉장히 가치가 높아질 확률이 높죠. 그러나 또 우리의 예측이 또 빗나갈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 회사들의 지속적인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을까? 또 이런 점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어쨌든 따라서 손익계산서가 기업의 목적 달성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라면 재무상태표는 기업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기준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저 또한 시골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오고 지방에서 대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명석하거나 그렇게 IQ가 높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몇 번 곱씹어 생각하고 내가 이해될 수 있을 때까지 그것을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쉽고 명료하게 이해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사항을 설명하더라도 이것은 아이들을 위한 배려겠거니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손익계산서는 손해하고 이익 보는 계산서예요. 그리고
이게 목적 달성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1년에 100만 원을 벌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100만 원을 벌고 있는데 잘 목표대로 가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기준이 손익계산서라는 거죠. 얼마나 손해를 보고 얼마나 이익을 받는지 계산하는 것. 그리고 재무상태표는 기업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기준에 가깝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부자인가 그 표예요. 그래서 현재 기업의 상태죠. 기업은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나타난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의 최고의 목표는 돈을 버는 거겠죠. 하지만 요즘에는 나쁜 사람에게 물건을 사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그 의식 수준이 생겼잖아요. 의식이. 그래서 기업도 돈을 벌면서 내가 번 이 돈을 나만 정말 돼지처럼 쓰지 않고 같이 나눠서 나를 돈 벌게 해준 사람들을, 시민들을 위해서 같이 쓰는 그런 긍정적인 또 선각자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투자하고 또 발전 가능성에 응원하고 이런 어떤 문화가 많이 지속이 되죠. 자, 회사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재무 상태표를 분석할 때는 먼저 자산, 부채, 그리고 자본이 어느 정도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과 빚이 어느 정도 비율로 되어 있는지 보라는 거죠. 예를 들어 흔히 말하는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은 자본 대비,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대비 빚이에요. 이게 200%를 넘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빚이 200만 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재무상태표만 보고 부채가 많으니까 위험하다라고 단순히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은행업 및 증권업은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가장 우선되는 것이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채 중 채권을 먼저 살펴봅니다. 제조업은 재고 자산과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유형 자산의 비중을 검토하여 기업 생산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약회사처럼 연구개발비가 중요한 사업에서는 무형자산 항목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빚이 많다고 해서 그 회사의 재정 구조가 나쁜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물건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그런 회사 같은 경우, 특히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을 개발을 했다 하면은 이 백신이 어떻게 하면 개발이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개발을 하는지, 또 이 백신을 개발했을 때 부작용이 없이 또 이 약 효과가 잘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연구개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하지만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 무형자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은 단기적인 매출 숫자보다는 무형의 자산의 투자로 인한 미래의 라이선스 아웃 및 신약 개발 가능성을 보는 것이 더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통 및 비유통은 1년을 기준으로 나뉘는데 이에 속한 항목들을 통해 기업 유동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유동자산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들과 기업이 정상적 영업주기 내에 실현할 것으로 예상되어 판매 또는 소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해서 예를 들어서 코스트코나 이마트 같은 기업이 있다면 이 기업들은 물건을 사오기 위해서 많은 자금을 투입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예를 들어서 50만 원의 빚이 있지만 마트 내에 또 창고에 팔려고 하는 물건이 200만 원어치가 있다. 그러면 이 기업은 빚이 많은 기업이 아닌 게 되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이렇듯 재무상태표는 전체적인 비중 및 개별 항목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기업마다 산업마다 매우 다릅니다. 그러므로 재무상태표를 분석할 때는 두 가지 모두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재무상태표를 통해 회사를 분석하는 세 가지 방법. 여기서 라이센스 아웃은 지적재산권이 있는 상품이나 재화의 판매를 다른 회사에 허가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라이센스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이죠. 자, 좋은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현재 다양한 지표들이 개발되어 있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 수치만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즉, 해당 수치를 가지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무언가와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세 가지 분석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의 현재와 과거. 회사의 과거 상황과 현재 상황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액 증가액은 비슷한데 이익이 많이 떨어졌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 회사의 이익이 왜 떨어졌는지 분석하는 것입니다. 만약 더 큰 성장을 위해 투자가 진행되었다면 긍정적 신호입니다. 반대로 매출액을 늘리기 위해 마진을 포기하고 수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썼다면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두 번째, 경쟁 기업과의 비교. 경쟁자 없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라면 회사는 여러 곳이고 과자를 만드는 회사도 여러 곳입니다. 동종 기업끼리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같은 라면을 만드는데 영업이익률이 월등히 높다면 그 이유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와 원인을 투자자라면 당연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산업의 평균 비율 분석. 하나의 개별 기업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 전체를 두고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제약 바이오 업종 평균 ROE, 자기 자본 수익률이 5%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A 기업의 ROE가 다른 제약회사들보다 굉장히 높다는 것이 발견되면 그 이유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비교 분석을 통해 투자하려는 기업의 적정 가치를 맞춰갑니다. 재무제표를 보면 다양한 비율들이 나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 여부를 더 쉽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1. 안정성. 안정성은 유동비율, 부채비율, 차입금 의존도, 자기자본 비율, 고정비율 이런 것을 안전성의 척도로 본답니다. 유동비율은 얼마나 돈의 흐름이 좋은가, 물건을 잘 사고 또 물건의 값을 잘 치르고 물건을 팔아서 돈이 잘 들어와서 수익을 채우고 이런 것들이 잘 되는가 뜻이죠. 그리고 부채 비율은 빚의 비율이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00만 원인데 빚의 비율이 200만 원이다. 그러면 200만원, 뭐 210만원, 220만원, 250만원 이 정도로 또 다시 150만원, 200만원 이렇게 평균 200만원 정도 부채 비율이 쭉 꾸준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이죠. 뭐 200만원인데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계속 부채 비율이 늘어만 간다든지 또 부채 비율이 100만원, 그 다음 해에는 120만원, 그 다음에는 140만원 이런 식으로 부채 비율이 꾸준히 늘어만 간다든지 이런 것도 좋지 않겠죠. 또 차입금 의존도, 빌려오는 돈의 의존도가 빌려오는 돈만으로 회사를 경영한다고 하면 그것도 좀 불안한 회사겠죠. 빌려주는 사람이 나 이제 안 빌려줘 그러면 회사는 문을 닫아야 되니까요. 또 자기자본 비율,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회사 직원의 급여를 주고 꼭 필요한 원료를 살 수 있는 정도의 자본 비율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고정 비율 마찬가지고요. 그럼 두 번째 수익성, 매출액,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100만 원어치 팔았는데 얼마의 이익을 보고 있는가 그런 뜻이에요. 매출액, 계속 사업 이익률. 계속해서 5월 달에 100만 원을 팔아서 50만 원의 수익률을 거뒀으면 6월 달에도 50만 원, 7월 달에도 50만 원. 뭐 이 정도로 평균 그 정도 잡아서 수익률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느냐의 뜻이에요. 총자산 경상이익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총자산이 예를 들어서 기업은 개인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자기 자본으로 가지고 있는 돈이 100만 원이고
빌려온 돈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은 기업의 총 자산은 2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총 200만 원을 가지고 벌어들인 돈이 얼마이냐 그 뜻이에요. 이자 보상 배율 200만 원 중에 100만 원을 빌려왔다고 치면 이 100만 원에 빌려온 돈에 대한 이자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그 뜻이죠. 금융비용 부담률, 은행에서 빌려온 뭐 돈들 이런 것들, 또 다른 금융비용들, 채권들 이런 것들의 비율이 얼마냐 이런 뜻이에요. 차입금 평균 이자율, 들어온 돈의 평균 이자율이죠. 그러니까 그 보통 들여온 돈의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이제 그 세세한 항목에 따라서 차입금 평균 이자율, 금융비용 부담률, 이자 보상 비율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각기 깊이 들여다보면은 뭐 다른 뜻들이 있지만 이런 정도로 이해하죠. 우리가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유형자산 증가율. 그러니까 성장성은 이제 앞으로 이 회사가 얼마나 커나가느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팔고 있느냐, 또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순자산이 얼마나 증가하느냐, 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순자산과 또 얻을 수 있는 빚의 규모가 얼마나 커지느냐 이런 것들이죠. 자, 손익계산서는 회사의 영업성과를 보여준다.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회사의 영업성과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그림 1을 보면 수익과 이익이라는 용어가 보입니다. 언뜻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사실 일상생활에서는 굳이 구분하지 않고 유사한 개념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계에서는 두 용어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수익은 판매 후에 얻는 매출액이고 수익에서 비용을 빼고 남는 부분이 이익입니다. 이 개념을 혼동하면 기업 가치 평가에서 실수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수익은 판매 후에 얻는 매출액, 판매 금액이래요. 수익은. 그리고 수익에서 비용을 빼고 남은 부분, 이익이 순이익이랍니다. 자, 여러분 이해되죠? 수익은 매출액, 순이익은 그야말로 남는 돈, 그런 뜻이죠. 예를 들어 8만원을 주고 산 물건을 10만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10만원은 수익이 되고 수익에서 비용 8만원을 뺀 2만원이 이익입니다. 따라서 영업수익이라고 표현할 때는 회사가 판매한 매출 총액을 의미하고, 영업이익이라고 하면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업수익이 곧 이익이고 수익은 곧 매출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림 1을 보세요. 이 손익계산서에서 방금 언급한 내용을 적용하면 단기 영업수익이 얼마냐고 물어본다면 39만원이 됩니다. 자, 이게 그림 1이에요, 여러분. 요거. 잘 보이세요? 아이고야. 잘 보이십니까? 자, 여기 보면, 단기에 매출액이 39만원이고, 전기에는 35만 5천원이에요. 근데 매출 원가가 24만 5천원이며, 매출 총이익이 14만 5천원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24만 5천원짜리 물건을 사서 14만 5천원에 39만원에 팔았어요. 그래서 14만 5천원의 이익을 얻은 거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이익, 영업외 수익, 영업외 비용, 영업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물건을 사온 금액이라든지 물건을 제조하는 데 들어간 금액들, 또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들인 비용들, 또 법인세 비용, 세금 등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단기 순이익은 요번 이 물건을 팔아서 이익이 58,100원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번 분기 때는 같은 물건을 팔아서 36,000원을 이익을 냈다는 뜻이죠.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 쉽게 이해하기.
자, 쉽게 생각해서 물건을 팔면 이익이 남습니다. 말은 간단하지만 이 과정은 복잡하고 그 외에 다른 용어도 많습니다.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순이익률입니다. 디피트 레티오인데요. 순이익을 세후 순매출액으로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 제 영어 발음이 그닥 좋지는 않아요. 제가 왜 영어를 읽어주느냐, 용어에 좀 익숙해지면 우리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러고 앞으로 계속 해나갈 경제 공부에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하자면 이 거친 이 부족한 발음을 합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매출에서 모든 비용과 세금을 공제한 후 소유주에게 남은 금액이 순이익입니다. 순이익률은 매출액 중 주주를 위해 최소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제공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데 사용합니다. 즉 경영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자, 그림이 기업 실적 분석 예시. 여기도 또 이렇게 표를 굉장히 친절하게 잘 적어뒀습니다. 여러분 이 화면을 정지하셔서 자세히 보셔도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2017년 2월, 2018년 12월, 2019년 12월, 2020년 12월 이렇게 해서 같은 시기에 1년마다 기업 실적 분석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매출액을 쭉 적어놓고 영업이익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 해당 기수의 순이익을 적어놓고 그 다음에 지배주주 순이익, 지배주주가 얼마나 이익을 받는지, 그리고 비지배주주의 순이익,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순이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봤더니 이 회사는 2017년에는 마이너스 5.51%였는데 2018년에는 0.34, 2019년에는 4.11, 2020년에는 2.64. 자, 우리 인생의 여정을 보는 것 같죠? 마이너스에서 조금 이익 보고 그 다음에는 많이 이익 받다가 다시 경쟁자가 생기면서 줄어든 이런 구조네요. 그래서 순이익이 높다는 것은 매출이 발생 후 원재료비, 세금, 금융비용 등 비용 지출이 통제가 잘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투자 비용이 많잖아요. 연구비도 들여야 되고 또 광고비도 드려야 되고 그러겠죠. 영업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첫 해에는 마이너스가 날 수 있지만 그 다음 해에는 이제 조금 알려져서 조금 팔린 거죠. 그 다음에는 많이 알려져서 대박을 터뜨린 거고, 그 다음에는 경쟁자가 생겨서 조금 번 거고, 뭐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도소매나 제조업은 대부분 재화를 공급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현금을 받는 시점이 아닌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매출을 잡는다는 것은 회계의 발생주의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를 발생주의 회계라 하며 반대는 현금주의 회계입니다. 매출액은 기업이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지에 따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재화를 판매하고 수익을 얻는다 해도 어떤 기업에서는 매출액으로 잡히는 반면 어떤 기업에서는 기타 수익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 중요한 이유는 매출액 추정이 모든 기업의 가치평가에서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매출액을 세분화하여 정확하게 측정하는 능력은 성공적인 투자 능력과 직결됩니다. 대부분의 제조업은 물건이 인도된 시점, 사실상 소유권이 넘어간 시점에 매출을 인식합니다. 이때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매출액은 총 매출액은 수량 곱하기 가격이겠죠. 한 개에 100원 하는 연필을 200자루 샀다. 그럼 우리는 2만원이 든 거죠. 2만원 마이너스 2만원인데 2천원 깎아서 샀다. 그러면 마이너스 할인 마이너스 2천원 깎아서 샀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수입해 왔다. 그러면은 수수료가 붙겠죠. 통관료 등등등 수수료가 또 한 300원 붙었다. 그러면 2만원 마이너스 2천원 18,000원에서 마이너스 수수료 3,000원 그러면 매출액은 15,000원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15,000원을 번 것이 되는 겁니다. 물건을 판 발생주의 회계는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발생주의 회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현금의 입출금과 분리하여 거래의 발생 지점에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물건을 딱 2만 원에 팔았어요. 그러면은 이게 발생주의 회계에서는 2만 원이 매출액으로 잡히는 거죠. 근데 현금주의 회계에서는 이제 할인된 거 빼고 수수료 빼고 내가 현금이 15,000원 받았으면 이 현금주의 회계에서는 15,000원을 매출액으로 보는 거겠죠. 그래서 단기 순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키지 못한다는 결점이 있기도 하답니다. 자, 기업의 실적 분석 예시. 자, 이것도 표를 한번 우리 눈여기 해볼까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생긴 표입니다. 보이시죠? 여기 보면 2018년, 19년,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발생 원가가 처음에는 20원이 발생했고 다음에는 30, 다음에는 50이 발생했어요. 근데 추가 소요 예정 원가, 추가로 또 드는 비용 2018년은 80, 2019년에는 50, 2020년에는 안 들었어요. 그래서 누적 진행률이 2018년에 20%, 19년에는 50%, 2020년에는 100%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처음에는 적었는데 나중에는 수익이 늘어났고 누적 수익이 늘면서 이제 단기 수익 또 단기 수익이 생기면서 누적 수익이 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발생 원가가 처음에는 뭐 20이 들었는데 30, 50 이것은 이제 어떤 다른 어떤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단기 이익은 2018년에는 4, 2019년에는 6, 2020년에는 10 이렇게 된 거죠. 건설, 조선, 플랜트, 토목 등의 수주산업은 입찰 과정을 통해 낙찰받은 용역을 몇 년에 걸쳐 수행합니다. 수주액과 대금 지급 시기 등은 계약 시점에 정해지지만 장기로 진행된다는 특성 때문에 어느 시점에 수익을 인식할지가 관건입니다. 비용은 매년 발생하므로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 수익도 매년 인식해 줘야 합니다. 회계 기준에서는 이를 진행 기준에 따라 인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 원가를 전체 공사의 진행률로 가정하고 계산하여 매출액을 인식합니다. 손익계산서에서 수주산업의 매출액 가정을 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도급공사가 있는지 어느 정도 진행되었음에 도급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금융업 매출은 일반 기업의 금융수익과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다만 금융업은 정관상 주 영업이 금융업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영업이익으로 잡습니다. 이자 수익, 배당 수익, 유가증권 관련 수익이 이에 포함됩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수수료 수입이고 그 다음이 이자 수익입니다. 보험회사는 보험료 수익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자 수익은 유효이자율 법을 사용합니다. 이를 직접 계산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가치평가자 입장에서는 이 정도만 이해해도 됩니다. N년 후가 만기인 유가증권이 어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할지를 시간가치로 계산하여 매출액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수익을 매출액으로 인식하는 기업은 매출액을 산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산업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계약을 맺을지 미리 파악하기 힘들며 설령 그 금액을 안다 해도 계약 내용에 따라 수취하는 수수료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주로 콘텐츠를 영위하는 광고회사가 수수료 수익을 매출액으로 인식합니다. 이들은 삼성이나 현대 등 대형 광고주에게서 받는 금액 중 일부를 나스미디어 같은 미디어랩에 주고 나머지를 매체에 지불하고 남는 수수료를 매출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평가자 입장에서는 평균적인 수수료 계약 비율을 사용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좀 어렵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콘텐츠를 영위하는 광고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냉장고 광고를 찍었어요. 그러면은 이 냉장고 광고를 찍은 회사에 예를 들어서 2억 원이라는 광고 제작료를 지불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뭐 오렌지라는 광고 회사에서 2억 원을 매출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매출에는 인건비도 들어있고 또 장소 제공비, 또 많은 기계들, 또 이것들을 몇 번씩 고치고 컨택하고 하는 이런 여러 부수 비용들 있잖아요. 통신료, 교통비,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그 부대 비용으로서 가만히 돼서 마이너스가 되고 순매출이, 순이익이 계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컨텐츠를 생산하는 회사에서는 수익을 계산하기가 어렵다, 이런 구조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35분 정도 책을 읽었어요. 이제 목도 아프고요. 다른 또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고, 자, 제가 이 나뭇잎 책갈피로 오늘 읽은 것을 표시해 놓을게요. 저는 식물이 되게 좋아요. 식물이 좋고 자연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는 항상 식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사실 칩거형 인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사무실에서 혼자 있으면서 책 보고 깨끗이 정돈하고 맛있는 것을 요리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행복해요. 그래서 3일은 그렇게 해야 되고요. 하루는 그 요리한 걸 가지고 가족들을 만나고 또 친구를 만나고 멘토를 만나고 이러면서 나눠 먹고 수다 떨고 이런 것을 해야 또 행복하고 즐겁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물을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칩거형 인간으로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는 집을 잘 가르쳐 주지 않아요. 제가 아주 우리 가족과 또 매촌들 1촌, 2촌, 3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정도 외에는, 그리고 친구 몇 명 이런 분들 외에는 잘 가르쳐 주지 않아요. 뭐 제가 그렇다 그래서 뭐 스타나 인기 여행이란 뜻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을 알고 싶어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제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그 친구는 제 집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 친구가 제 집을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저는 식물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집 베란다에는 식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화분도 많이 있고, 또 그 식물은요, 또 제가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예쁜 꽃을 피우는 식물들 뿐만이 아니라 대파도 있고요, 깻잎도 있고요, 바질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심어져 있는 베란다를 찾으면 그게 저희 집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식물은 저의 특징을 나타내주는 또 하나의 친구이죠. 네, 여러분도 식물을 한번 가까이 해보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관찰력이고 창의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 시그널을, 제 유튜브의 시그널을 이제 잡았어요. 저는 누군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몸에 배었어요.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가르칠 교자가 제 사주팔자에 있답니다. 그리고 한 25년, 한 35년 정도? 35년? 35년은 아닌 것 같아. 25년. 제 나이가 있으니까. 25년 정도로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저의 말투나 어떤 것이 항상 가르치고 설명하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간단 명료하고 효율적인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그런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제 유튜브의 시그널은 자, 이렇게 잡겠습니다. 명석한 영재, 하지만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경제관념을 가진 영재를 기르는 채널, 이렇게 잡아볼게요. 왜냐하면 저는 교육에 관심이 많고 부자에 관심이 많아요. 네, 제가 그렇게 된다기보다는 이제 제가 아주 사랑하는 금쪽 같은 내 새끼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끼들, 세계의 자식들, 이 자식들이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너무 고생하지 않고 행복하게 즐겁게 살기를 바래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재화, 돈을 같이 가진 사람들, 인류가 이 지구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넉넉하게 살다 보면요, 나쁜 사람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나누고 서로 돕고, 그러면 우리 지구인이 우주를 침략할 일도 없겠죠. 아바타처럼, 영화 아바타처럼 아름다운 우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똑똑한 영재,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가진 백만장자, 그런 손주들을 기르는 할머니가 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유튜브를 많이 지켜봐 주세요. 저는 많이 부족하고 허당이에요. 그래서 똑똑한 분들은 저를 보고 웃으시기를 바라고, 또 저와 닮은 분들은 저 아줌마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는 저는 한때 혼자 아이 셋을 키우며 살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는 그런 엄마였어요.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 그러다 보니까 정말 사랑은 절절하지만, 마음은 뜨거운 애정이 절절했지만, 놀아줄 수 있는 시간도,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그 대화해주지 않는 엄마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는 청소년기를 보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정말 저한테 잘하지만 반항도 많이 하고 그랬었어요. 그 어떤 상처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아이들이 그런 상처가 없이, 엄마가 함께 해주지 못한다면, 또 아빠가 함께 해주지 못한다면 제 채널을 보고 엄마 대신 아빠 대신 조금이라도 성장해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긴 영상이었지만 여러분들이 가끔씩 생각날 때, 꿀꿀할 때, 또 뭔가 지식이 필요할 때, 그때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컨텐츠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올릴 예정이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난 날은 이렇게 도움이 되는 책을 읽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물학적으로는 엄마가 아니지만 마음으로 이렇게 낳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아주 사랑하는, 아끼는 아들이 올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고 너무 이쁜 섹시를 만나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싶은데 아들을 키워줄 수 있느냐. 근데 이제 그것을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아빠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제가 생물학적으로 낳은 아이들, 또 제가 낳지는 않았지만 바쁜 엄마들에게 떨어져서 우리 아들처럼 유치원에 가기 싫어서 정말 목 놓아 엄마를 부르면서 울었던 그 아이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런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지금도 그때 우리 아들이 엄마를 부르면서 이렇게 유치원에 가기 싫어했던 거를 생각하면 좀 슬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그런 엄마, 그런 할머니가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유튜브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제 꿈은 아주 넓은 흙을 밟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목장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 목장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따뜻한 손길을 가진 할머니, 또 이제 바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언제든지 와서 편하게 보고 편하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사실은 만들고 싶어요. 제 체력이 유지되는 한, 그리고 제 자본이 확보되는 한. 그래서 일찍 일어난 날은 이렇게 책을 읽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옆집에 정말 바쁘고 착한 엄마가 살더라고요. 남미를 키우는데 보면은 항상 머리를 질끈 묶고 화장기 없이 옷도 그냥 면 티셔츠 입고 그렇게 정신없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다람쥐처럼 귀엽게 그렇게 살아요. 제 젊은 날을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정말 행복하게 참새처럼 제잘제잘, 또 어느 날은 현관문도 안 닫고 삐져가지고 툭 들어가더라고요. 동생만 생각했다고.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제가 보니까 4살, 6살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한 번씩 봐주고 싶어요. 그래서 보면서 창의적인 아이로 키워주고 싶어요. 그다음에 영재로 키우면 더 좋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번 노력은 해볼 거예요. 영재로 이 아이들이 커가는지. 근데 영재로 크는 데는 물론 제 노력도 필요하지만 부모의 노력도 필요하고, 또 아이들의 유전적인 소양도 필요하고, 또 저하고 떨어져 있는 시간 동안 또 미래에도 아이들이 어떤 청소년기를 지내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된다면 이 아이들이 그 영재로 자랄 수 있는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제가 대안학교를 했었거든요. 대안학교를 하면서 그 대안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미국, 인도, 뭐 필리핀, 뭐 베트남, 중국 이런 곳을 가서 캠프를 하고 유학 생활을 보여주기도 하고, 헐리우드부터 뭐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놀이공원 식스플렉스에 가서 놀아보기도 하고, 또 디즈니랜드에 가서 뭐 서로 이산가족이 돼보기도 하고, 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유학을 보내기도 하고, 이제 그 아이들이 사회에 나오기도 하고, 저를 굉장히 욕하기도 했지만 원망하기도 했지만 또 저를 찾기도 하고, 또 도움을 많이 주신 정말 좋은 학부모님들을 알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족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그 아이들에게 좀 부어주고 이 유튜브에 좀 부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실제 교육하는 영상을 한 번씩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세계 시장에 나를 내보낼 수 있는 공부, 그래서 무역과 아마존 진출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에 앞서 제가 사랑하는 나의 고향 영광 법성포, 그리고 나를 있게 해준 우리 부모님, 그리고 또 다른 우리 아이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시부모님들, 또 나를 정말 자식처럼 사랑해주는 어머니들이 좀 계세요. 아버님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의 어떤 그 손맛, 또 이런 분들이 노후에도 자식들에게 너무 의존하지 않고 그 두 분만이 신혼생활을 즐기면서 또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먹거리들, 반찬들, 손맛들, 이런 것들을 전수하고
또 이런 것들의 재료들을 소싱하고 이런 것들을 스마트 스토어에 판매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싶어요. 욕심이 좀 많지요. 근데 이런 것들이 모두 제가 가진 시그널, 백만장자 영재아이 키우기, 이것에 집약되는 필요 구성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너무 길었지만 저를 믿고 한번 구독과 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우리 지구와 우주의 다음 세대 아이들의 행복과 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